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분은 30대 후반이셨는데 배우자가 있으셨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의 진술서를 살펴보시면 모아놓은 돈이 없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자녀가 생기면서 배우자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다. 생활이 너무 힘든데 주식 투자에 희망을 걸게 되고, 투자를 하다가 빚이 자꾸 늘어나서 주식 같은 요령으로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서 땀으로 현실에 맞게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정형적인 사례죠. 결혼을 했는데 혼인관계를 시작할 때는 특별히 큰 돈이 필요 없잖아요. 둘이서만 살면 되니까. 결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없이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일해서 둘이 쓰는 환경에서 한 명 일해서 3명 쓰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때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고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했는데, 채무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 코인을 하셨던 분이 처음부터 주식 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쪽 투자를 했던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주식 코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시다가 계속 빚이 늘어나고 형편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거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걸 때가 있거든요. A라는 장사를 하면 형편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주식 코인을 하면 형편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B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희망이 현실화되면 다행인데, 불행하게 이분의 주식 코인 투자는 그렇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빚만 남겼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시면 3월 10일에 금지명령을 신청했죠. 그리고 3월 14일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으니까 4일 정도 걸렸네요. 여기 읽어보시면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한다.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내가 다음 주에 연체가 되든 그 다음 주에 연체가 되든 아무튼 곧 연체가 될 운명에 처했는데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금지 명령을 받으면 내가 사는 집에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없다, 내가 받는 월급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금지 명령이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다 금지를 하는 거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귀찮게 하는 일도 법적으로 다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정 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현 주거지 임차보증금, 배우자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1억 8,900만 원에 대하여 그 출처를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출처를 조사하거든요. 2분의 1 반영하는 그 문제도 있긴 한데, 그 문제 이전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조사한단 말이죠. 내 배우자가 보증금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돈으로 마련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배우자 특유의 재산이었다면 서울, 수원, 부산 이런 관할의 법원들은 원래 배우자 재산이었으면 2분의 1 반영하지 않고 배우자 재산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개인회생을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원래 배우자 재산인지 아닌지, 내 거를 배우자한테 빼돌린 게 아닌지, 배우자한테 변제했다는 형식으로 내 재산을 배우자한테 준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받은 거다, 이렇게 명백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월급이 285만 원인데 생계비를 207만 원 뺐잖아요. 2인 생계비를 뺀 거죠. 주식 코인 탕진이었지만 나의 생계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생계비 한 명도 포함해서 대략 210만 원을 빼게 되었고, 그래서 약 70만 원 36개월 변제하면 2,7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분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이었잖아요. 내가 285만 원을 받는데 210만 원을 빼고 한 달에 75만 원 변제하겠다, 36개월 변제하겠다,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285만 원 버는데 내 밑에 자녀 2명을 내가 다 부양해서 내가 270만 원 빼겠다,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 변제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제금이 너무 낮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이면 그거 3년 내봐야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상 이건 변제를 거의 안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는 법원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변제를 해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한 달에 5만원 내겠다, 10만원 내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한 달에 10만원 내고 통과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내 월급 바로 턱 밑까지 부양가족을 넣어서 뺀다, 이런 일은 드물고 어느 정도는 변제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변제하는 금액도 3년에 2,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원금의 27%를 변제하고 73%를 탕감받게 되었고, 청산가치 보시면 영원 되어 있죠. 서울회생법원 관할은 주식코인 탕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해버린 거죠. 그리고 배우자 재산도 제외해서 배우자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았고요. 결국 채무 1억 4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탕감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제하는 모양까지는 나와야 된다.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